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물러나는 존재였던 것이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즉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장악당한 팔레스타인의 고정관념에 고착된 세계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 빼내는 그 존재의 물러남의 사건에 사도들이 동참하죠. 사도들이 예수를 본 자는, 예수를 진리의 눈으로 본 자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물러남의 과정과 이 물러남의 역동 속으로 사도들이, 어떤 특정한 일단의 주체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매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혹은 욕망의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마지막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걸 읽어드리고, 그 자료에도 있죠. 읽어드리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Puisque l'être n'est pas un objet, ni non prodigue. 이렇게 번역이 되죠. 존재는 대상이 아니며 그것을 남발하지도 않는다. 자, 이 부분이 지난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존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 그걸 지난 강의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식을. 거기에 삼각형 도식이 있죠. 삼각형 도식이 있고, 자, 함께 보시죠. 삼각형 도식의 맨 오른쪽에는 시각 혹은 비지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그건 관찰자의 위치라는 것이죠. 우리 주체의 위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삼각형 안에 오브제 1과 오브제 2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multiple 이렇게 두 개가 다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대상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들의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대상들의 세계가 이렇게 삼각형 안에 우리가 뭔가를 조망하듯이, 관찰하듯이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우리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되고 오브제화 되려면, 대상이 되려면, 자, 현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프레정타시옹이라고 하죠. 현시.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시각에 가까운 쪽에서는 호프레정타시옹, 재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뒤늦게 들어오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 어떤 표를 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이 또한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각, 비지용의 위치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데 그 대상들이 오브제 2와 오브제 1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1과 2에 상관없이, 1이어도 상관이 없고 2이어도 상관이 없이 어쨌든 드러난 대상들, 세계 안에 보이는 대상들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이려면 현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프레정타시옹. 이 현시라는 단어 바디우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수학은 현시를 현시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텐데, 어쨌든 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프레정타시옹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프레젠테이션이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소개한다는 뜻이죠. 인트로듀스 한다는 뜻이죠. 무언가가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숨어있지 않고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시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정확한 상태 안으로 들어오는 걸 호프레정타시옹, 다시 현시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다시 한번 자신을 보여주실래요? 라고 할 때, 좀 더 격식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래요? 할 때 현시된 것이 재현시되는 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자, 이 현시와 재현시의 이 과정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바디우는 다수들이라고 불러요. 다수들. 자, 일단 수적인 개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다수라는 건 여러분, 단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대상들은 수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하나입니다,
저는 뭐 65kg입니다. 저는 뭐 52세입니다. 이런 수적인 개념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저는 뭐 휴가를 2번 갔습니다. 3번 갔습니다. 이 숫자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계, 이러한 삼각형 안의 세계에는 존재가 없어요. 자,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대상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대상들은 존재가 아니라고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왜 존재가 아니냐, 왜 있는 것 그대로의 그것이 아니냐 하면 이미 어떤 왜곡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곡의 절차를. 이미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재현의 작동을, 현시에 개입해서 현시의 작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건 그것이 자신을 대상화시켰다라는 뜻이고, 대상화시키려면 어떤 권력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권력을 하나로 셈하는 무엇이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돌아가면, 존재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존재는 어디 있느냐? 라면 존재는 바로 이러한 대상들의 세계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이데거도 말하고 있고 바디우도 말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시각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존재는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삼각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제 강의를 오래 들으셨던 분이나 제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문득 생각이 나실 거예요. 혹은 제 책을 읽지 않더라도 락강의 세미나 10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락강이 세미나 10일에서 사용한 그 도식 아니야?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락강이 세미나 10일에서 사용했던 삼각형 도식이죠. 시각의 도식이죠. 시각의 도식과 응시의 도식을 겹쳐서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소개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이 구성이 되면, 락강도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시각이 구성이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지만, 이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락강도 그렇고 바디우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다 환상의 영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환상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상물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무엇이 만들어낸 가상물들의 세계냐면 현시와 재현의 권력이 만들어낸 가상물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존재는 물러난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조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존재가 이 삼각형의 리얼리티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물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빼낸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그러한 가상물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존재가 자신을 뒤로 물른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러한 물러남을 바디우의 개념으로는, 이 존재와 사건의 이 텍스트의 개념으로는 감산이라고 불러요. 뭐 뺄셈, 빼냄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죠. 프랑스어로는 수스트락시옹이라고 하죠. 수스트락시옹. 영어로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subtraction이라고 하죠. 수스트락시옹, 뭔가 감산되어서 빼내어진다라는 거. 이 수학의 용어이기도 하고 철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여기서 어디로부터 빼어내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시각의 세계, 삼각형 안의 세계, 이 리프리젠테이션의 세계, 이 현시의 세계로부터 감산된다라는,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탈주한다. 레샤프멍,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존재는 그로부터 도망간다라는 거. 존재는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존재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 이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시각화, 대상화 혹은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한 잡힘으로부터 존재는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한 바디우의 용어 혹은 바디우가 영향을 받은 락강의 용어로는 초과라고도 부르죠. 렉세라고 불러요. 뭔가가 우리가 질서 잡힌 영역에 있을 때 이 질서 잡힌 영역으로부터 초과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초과한다. 세미나 17에서는 이것을 잉여 향유라고 부르죠. 무언가가 상징기 안에서 초과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초과 혹은 탈주, 이 감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물러남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마지막 강의에서 존재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남발하지도 않는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 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다시 보시게 될 텐데, 삼각형 안에 오브제 1과 오브제 2의 세계가 있고, 오브제 1의 세계도 multiple, 다수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오브제 2의 세계도 multiple, 다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오브제 1의 세계는 프레정타시옹의 세계이고, 오브제 2의 세계는 리프레정타시옹, 호프레정타시옹의 세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나중에 바디우는 비일관적 다수와 일관적 다수라는 표현으로도 언급을 해요.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을 한번 숙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은, 물론 이게 실체로서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관찰의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추론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다수는 아직 일관된 성격을 갖지 않는 다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식에 표현해 놨다라는 거죠. 즉, 존재에 더 가까운 다수는 비일관적 다수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자체, 우리가 시각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개념 자체에 제가 재현의 권력이 개입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상효과, 아나모르포시스라는 개념으로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셔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건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무언가가 우리 시각 안에 들어왔다는 건 거기서 외상의 강력한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상의 강력한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이 강력한 게 작동해서 사물들을 세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마기 때문에 사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외상 효과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의 대상화에 대해서, 즉 이러한 현실의 구축에 대해서 실제는 자신을 방어한다라는 거죠. 실제는 저항한다. 그와 같은 상징화에 저항한다. 그와 같은 외상화에 저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또는 존재는 상징화의 난국이다라고 락강이 말했던 것을 바디우가 차용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존재는, 즉 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죠. 존재가 지금 물러나고 있잖아요. 이 실제는 혹은 이 존재는 이와 같은 상징화, 이 삼각형 자체를 우리는 상징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상징화가 일어난 장소인 것이죠. 상징화는 대상화인 것이고, 이름 붙이기인 것이고, 세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징화의 실제는 저항하기 때문에 난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죠. 존재는, 실제는 이와 같은 상징화로부터 초과하는 것,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키노트 PPT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죠. 자, 거기에서 이제 바디우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간추려서 PPT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하이데거와의 대화라고 제목이 있어요. 자, 지금 바디우는 계속해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의 개념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이데거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하면, 하이데거는 이랬다. 그런데 나는 이렇다. 하이데거와 나는 이런 부분은 공통적이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는 하이데거에 동의할 수 없고 심지어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수학에 비판적이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바디우는 지금 수학, 집합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존재론을 구성해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이데거에게는 수학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면 수학이란 것, 그것은 우리가 존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를 보려면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뭐 마음의 눈이건 실제 이런 생물학적인 눈이 어쨌든 존재와 마주하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려면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수학이 그러한 눈을 실명하도록 만든다. 눈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이. 자, 하이데거가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했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 그냥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그런 수학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철학의 역사의 근원적인 장소에서 발견되는 수학을 말하는 거죠. 하이데거는 다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도 그랬지만 하이데거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철학사가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철학자가 된다는 건 철학의 역사를 탐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질문했죠. 철학의 기원이 어디인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서구 철학의 기원은 어디인가 하면 서구 철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텍스트로부터 우리는 철학이 정립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플라톤의 텍스트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어야만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철학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또 다른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철학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어야만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데거에게는 존재에 대한 질문, 존재의 질문이어야만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르메니데스를 해석하는 플라톤으로부터 우리는 철학의 기원적 장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원적인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 질문이에요. 존재 질문은 좋았다라는 거. 이건 철학이 자신을 계시하고 철학의 역사를 열어젖히는데 아주 중요하고 웅장한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존재 질문이 계시된 이후에 플라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존재 질문이 오히려 망각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존재 질문이 열어젖히자마자 다시 닫혀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의 질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중요한 오류들이 바로 이데아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데아라는 것은 어떤 선명한 실체가 우리의 존재자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의 이데아라는 것이 초월적인 영역에 설정이 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부터 오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데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촉발했던 것이 바로 수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수학이 존재한다. 1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2라는 것이 존재한다. 원형이 존재한다. 도형이 존재한다. 사각형이 존재한다. 온갖 종류의 수학적인 사고가 철학에 개입해 들어옴으로써 그 수학적인 사고가 자신의 수학적인 사유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이데아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은 존재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닫아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데아를 형성시키는데 수학적인 사유가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데아라는 그 환상의 가상의 태양에 철학사가 눈멀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수학을 비판할 때는 단지 그 수학 자체의 어떤 논리적인 영역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수학이 철학의 역사에서 기원적 장소에서 했던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데아라는 사고가 확장되었던 일, 우선시되었던 일, 그와 같은 사건들에 의해서 결국 존재에 대한 진정한 질문이 닫혀버리는 사건들, 자, 그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수학을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계속해서 수학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결국 과학이 결국은 우리의 존재 질문을 완전히 압살하는 그와 같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그와 같은 망각을 가속시키는 것에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수학이 나쁜가? 하이데거의 관점에 의한다면. 그리고 바디우는 왜 수학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그 수학에 대한 비판이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디우는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동의하는가? 그럼 동의한다면 하이데거가 수학을 비판하는 관점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또한 수학을 사용해서 존재론을 만들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강의에서 전개시켜 나갈 예정인데, 자, 우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영역에서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이래요. 우리가 과학 그러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영역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것이다. 중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그 객관성과 중립성에 의존해서 우리 자신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려고 하죠. 과학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이데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허무주의를 확산시킨다라고 생각하죠.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객관성이라는 환상의 배후에 숨어서 결국은 자신의 사유를 유한성 안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허무주의라고, 니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선 먼저 과학의 토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수학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수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적인 사유인 것이죠. 수학적인 사유인 것이죠. 그리고 수학적인 사유는 굉장히 선명한 사유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수학적인 사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수학적인 사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수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의 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 결국은 대상들을 겨냥하고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자, 그것까지 좋아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수학적인 보편성이, 수학은 보편적인 것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는 미국에서 셈하던 한국에서 셈하던 다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편적 측량 도구인 것이잖아요. 수학은 보편적 측량 도구인 것이니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차별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가 셈해졌다 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셈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학적인 사고가, 수학적인 셈법이 토대로 해서 작동하고 있는 과학적인 사유가 사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의 사유는 철저하게 유한성의 사유라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유는 자신이 사유하고 있는 틀을 통해서 바라보아지는 대상들을 설정하고 그 대상의 설정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유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언어의 권력에 근거해서 결국은 유한성을 우리에게 강제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유한성 안에 머물도록 하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도록 강제하는 또한 그와 같은 폭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재는 그와 같은 대상, 셈해지는 대상, 객관적 수학의 언어로 셈해지고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유는 객관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물러나도록 만들고, 존재는 그것에 대해서 물러나고, 그 물러난 그것에 대해서 과학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진리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이데거는 지식의 허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의 허무주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설정해 버리려고 하는 것.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과학적 사유가 누군가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셈해지는 대상화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주체를, 그 누군가를 한계 지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의 근처에서는, 우리는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강의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근처에서는 바로 가장 유치한 수준에서는 MBTI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렇죠? 테스트해보고 너의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으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혹은 조금 더 자본주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는 DSM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과학의 지식이 대상화시키고 대상화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장 유치한 영역에서는 MBTI이고 가장 차원 높은 영역에서는 DSM이라는 거예요. 정신진단 편람체계.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또한 준비했죠. 자, 똑같은 삼각형 도식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삼각형 도식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삼각형 도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자, 이 도식을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오른쪽에 시각이 있어요. 비지용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 오브제 2와 오브제 1이에요. 우리는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 대상이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이웃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심리치료사이거나 정신분석가이시라면, 혹은 정신과 의사분이시라면 그 앞에 있는 내담자일 수도 있어요. 환자일 수도 있죠. 다 대상이 있어요. 자, 이 내담자가, 이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죠. 그것 대상들이에요. 다 우리 주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증상들을 대상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대상화시키는가 하면 하나의 권력에 의존해서, 지식이라는 권력에 의존해서 대상화시키죠. 이 사람이 우울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DSM-5를 꺼내죠. 그 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단 편람이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비교해서, 자,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애입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representation, 재현의 체계라고 불러요. 무언가가 재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저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편람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편람화는 결국 수학적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신진단 편람체계잖아요. 편람체계.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통계라는 건 수학적인 것이죠. 통계라는 것은 수학화된 셈법에 의해서 구성된 관찰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수학에 의해서, 수학에 토대해서, 통계라는 수학,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수학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수적인 사유에 의해서 구성된 재현의 체계, 즉 지식, 즉 과학, 그게 심리학이건 정신의학이건 그 심리학 체계에 의해서, 정신의학 체계에 의해서 대상화된 것을 우리는 삼각형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삼각형에서는 그 너머에 존재가 물러나는 것처럼 제가 표시를 해놨던 것인데, 그건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혹은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자들은, 혹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자들은, 혹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즉 부정적인 의미에서 과학에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삼각형의 대상들 저 너머에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존재가 빗금쳐져 있죠. 왼쪽 끝을 보세요. 존재가 빗금쳐져 있죠. 레트르가 빗금쳐져 있어요. 즉 억압되어 있고 폐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가 이 모든 대상들 너머에 표지로서 작동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오브제 2의 영역에서, 자, 오브제 1의 영역에서는 다수가 출현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됐죠.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뭔가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좀 더 정교한 DSM-5를 작동시켜서 진단 편람 체계에 근거해서 자신의 지식,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재현의 체계 안으로 그 환자의 증상들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죠. 가까이 바라보면 오브제 2의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오브제 2의 영역은 바로 multiple, 즉 다수이긴 다수인데 셈해진 다수의 세계인 것이죠. 일관된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얼리티가 구성이 되죠. 거기서 우리는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아, 이 사람은 정신분열이다. 이 사람은 패러노이드다. 판단을 하죠.
자, 판단을 하면 그 오브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한 의사에게는, 정신과 의사에게는, 한 심리 치료자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로 정신분열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정신분열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마치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처럼 실체가 존재하고, 이 내담자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이 실체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정신과 의사라면 어느 누구도 이 정신 질환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설명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이 정신분열자는, 이 정신질환자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패러노이드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혹은 뭐 경계선 장애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실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 안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안에 한 과학자가 갇힌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식을 초월적인 이데아처럼 사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초월적인 이데아처럼 사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시각의 그 비지용의 삼각형 너머에 이데아를 가정하기 시작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사유를 폐쇄시키기 시작하는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발생하는 일은 바로 존재가 망각되는 거예요. 존재가.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식을 고전주의 환상의 출현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이 도식은 고전주의 환상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고전주의 환상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로고스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로고스가, 즉 과학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과학의 언어가 정교하게 작동해서 현실의 대상들을, 존재자들을 대상화시키고 그것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언어의 대상 설명은 결국 그 너머에 존재하는 실체, 이데아에 가서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플라톤적 사고방식이기도 하죠. 플라톤이 어떻게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되었던 존재 질문을 망각시켰는지를 비판할 때 하이데거가 언급하는 내용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갑시다. 다시 4페이지로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검은 바탕 화면에 PPT 키노트 자료에 4페이지로 들어가면 제가 이와 같은 도식을 이렇게 언어로 설명해 놨어요. 자, 이와 같은 과학적 사고의 베이스에는 언제나 수학이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학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적인 사고를 말해요. 그게 통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수학적인 사고방식, 수적인 사고방식, 즉 다수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는, 다수를 세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수학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현상의 표면을 정교하게 셈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표면을 정교하게 셈하면서, 그렇죠, 셈하죠. 현상의 표면을 정교하게 셈하죠. 이 뇌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몇 % 분출하고 있는지, 이 양이 얼마인지, 혹은 이 사람이 몇 회 발작하는지, 혹은 이 사람에게 몇 회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자, 수학적인 사고방식들인 것이죠. 현상의 표면을 정교하게 셈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선명한 리얼리티를 창조한다라는 것인데, 자, 선명한 리얼리티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래요. 어떤 실제가 있을 때 그 실제의 표면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실제 심층까지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할 때에는 어떤 계측의 위치가 필요해요. 계측의 위치, 어떤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름들이 필요해요. 하나로 셈하는 하나의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할 때는 객관적으로 아주 무구한 상태에서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혀 관측이 안 돼요. 관측을 하려면 어떤 위치를 설정하고 거기서 바라보아야지 관측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관측을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는 현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특정 부분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죠.
자, 그럴 때 결국 현상의 표면이 정교하게 세매진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측을 통해서, 관측의 위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현상의 그 실제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어떤 환상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리얼리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언가가 선명해진다라는 착각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전혀 무용한 일은 아니죠. 그와 같은 착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현상의 어떤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학을 연구해서 역학에 관련된 E는 mc제곱과 같은 역학에 관련된 물리학에 관련된 그와 같은 현상들을 관측할 때도 특정한 관측 지점에서 그와 같은 관측의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역학에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많은 우리 문명의 이로운 물질들을, 발명품들을 발명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 전체를 파악해서 만들어낸 효과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측 지점에서 그 관측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계산한 이후에 그 효과의 한계 안에서 무언가를 발명해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리얼리티의 발생은 어떤 특정한 관측 지점에서 관측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선명한 리얼리티는 실제 전체의 리얼리티는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전체가 리얼리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의 표면이 선명함의 어떤 특정한 환상 안에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명하게 리얼리티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사고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이와 같은 선명한 리얼리티의 너머에 초월적인 이데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서구인들이 근대에 식민지 개척을 하러 나갔었잖아요. 그때 서구인들은 특히 뭐 수학적인 사고, 어떤 문명의 발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상당 수준 업그레이드 했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산업혁명과 함께 상당한 물리적인 자원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강해진 자본력과 군사력과 물리력을 가지고 자, 식민지를 개척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인들이 있었어요. 혹은 아시아에 갔더니 아시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의 관측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의 문명은, 이 사람들 하나하나는 자신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들처럼 수학을 하지 못해요. 자신들처럼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금을 가지고 발견했다면, 금광을 발견했는데 저 사람들이 금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서구인들은 은행을 만들어서 그 금을 화폐화하고 금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측량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은행 자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어떤 소통을 강력하게 발생시켜서 자본의 축적과 부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저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그냥 장신구나 만들 뿐이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판단하면 이래요. 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은 이쪽 나라에서, 이쪽 영역에서 만나본 저 검은 사람은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너편 대륙에 가서도 또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을 만나고 그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 특정한 관찰 기준에 의해서는 더 열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관찰 기준에 의해서, 그것 자체도 사실은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이 특정한 관찰 기준에 의해서 이쪽 동네에 있는 흑인이 자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지능에 관련된 관측 기준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지만 그들은 그걸 객관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 동네에 가서도 똑같이 흑인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더 못한 열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 현실은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자, 모든 대부분의 흑인들은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요. 이건 선명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흑인은 유사일에 열등한 존재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흑인에 대한 열등한 이데알을 만들어내는 관측의 사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유를 종교와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종교와 연결시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초월적인 이데아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과학을 종교적인 믿음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 흑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흑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작동시키는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사회의 주어진 관측 기준과 그 사회의 주어진 사고방식의 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무엇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또한 그와 같은 과학적 지식 안에, 그와 같은 수학적인 사고 안에, 그와 같은 유한성에 유폐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강력한 환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존재를 배척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시스템은 LPI라고 하는 시스템이니까 락가니언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단체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말하는, 영혼을 치료한다라고 말하는, 정신을 치료한다라고 말하는 영역 안에 한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빠져있는 과학지상주의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나쁘기 때문에 종교 치료를 하자, 영성 치료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학의 세계와 정신의학의 세계가 주장하고 있는 그 과학주의, 그와 같은 실증주의를 그대로 순진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결국은 정신의학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의 지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폐지당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무언가 신비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 과학으로부터 빠져나간다고 해서 신비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신비스러운 실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는 무언가 하면 바로 공백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한성이라는 것이죠. 무한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학의 유한성으로부터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라는 것이죠. 이걸 더 쉽고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정신의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우리의 신체는 그 자체로 언어의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무의식은 언어 자체는 아니에요. 상징계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 자체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죠. 이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정신의학의 세계에서는 DSM-5인 거예요. 정신의학이 의존하고 있는 진단 편람 체계인 것이죠. 즉 정신의학의 과학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딱 떨어지는 언어적인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포획하려고 할 때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언어로부터 빠져나가는 영역이 오히려 보존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오히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락가니언 정신분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수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빠져나가서 그와 같은 유한성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모토인데, 자, 그게 존재,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비로운 실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이데거와 지금 바디우가 대화하고 있잖아요. 바디우는 하이데거가 이렇게 수학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키노트 자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인용문이 실려 있고,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전에는 16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이라고 하고 번호를 달고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eidegger reste encore assujetti jusque dans la doctrine du retrait et du dévoilement à ce que je considère pour ma part être justement l'essence de la métaphysique, soit la figure de l'être comme pourvoiement et don, comme présence et ouverture, et celle de l'ontologie comme profération d'un trajet de proximité. J'appellerais poétique ce type d'ontologie hanté par la dissipation de la présence et la perte de l'origine.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번역이 있어요. 7페이지죠.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러남과 탈은폐의 독트린에 이르기까지. 자, 이건 하이데거의 독트린이에요. 하이데거의 철학의 독트린이죠. 주의 주장인 것이죠. 탈은폐와 물러남,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물러남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삼각형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이데거는 내가 형이상학의 본질이라고 간주하는 것에 종속되어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서 말한 형이상학은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것은 존재의 형상을, 자, 존재에 대해서 그것의 형상을 배려와 선물로서 간주하는 거예요. 배려와 선물. 그리고 현존과 계시로 보는 것이죠. 자, 이게 바디우가 생각할 때 하이데거가 사로잡혀 있는, 하이데거 존재론이 사로잡혀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죠. 일종의 배려와 선물, 존재는 배려와 선물의 어떤 종속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과 계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현존은 현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존은 진짜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계속 번역을 이어나가면 존재론의 형상을 존재애로, 이건 제가 삽입한 내용이에요. 존재론의 형상을 존재로 근접해가는 도정에 대한 언술로 보는 것이다. 제가 프로페가시용을 언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뭔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말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 프로페가시용이라고 하는데, 존재론을 존재로 근접해가는, 존재가 저것에 있어, 저것에 현존해, 그 존재의 현존에 접근해서 가장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도정을 묘사하는 언술로서, 말로서 설명하는 걸, 그걸 존재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하이데거는. 그런데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처럼 현존과 흩어짐, 그러니까 현존의 흩어짐과 기원의 상실이 감도는 유형의 존재론을 시적인 것이라 명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존재론은 바디우가 보기에는 포에틱, 시적인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적인 존재론에 대해서 바디우는 자기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하겠다라고 지금 언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리자면 이래요. 바디우가 보기에 자신은 수학적 존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뛰어난 존재론의 대가이긴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존재론자이긴 하지만 그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존재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시적인 존재론이라는 것은, 시적이라는 건 문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묘사적인 거예요. 어떤 걸 묘사하는가 하면, 시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존재의 현존이 저기에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도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주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더 존재에 접근하는, 존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여정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그 인용문에서 나는 이처럼 현존의 흩어짐과 기원의 상실이 감도는 유형의 존재론을 시적인 것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시적인 존재론의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존은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현존이 명백하게 거기에 선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존재의 현존이.
그러니까 이 현존의 흩어짐이 마치 유령처럼 감돈다. 엉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령처럼 감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유령이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가 곤란하게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현존이 자꾸 흩어져서 우리는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원의 상실이 감도는 그런 존재론이라는 것이 이 시적인 존재론이야. 다시 말해서 기원이 상실되어서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그런 것이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존재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가 망각되었다라는 거야. 그 기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시 찾아가야만 한다. 그런 너무 어렵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존재는 우리가 존재를 망각했다라는 걸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망각되었는지 우리는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시적인 존재론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것에 그 상실감에 존재가 상실되었다라는 그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시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자 그와 같은 존재론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바디우가 자신은 하이데거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다른지 자신과 어떻게 다른지 시적인 존재론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태도를 일단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자, 일단 물러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물러남. 프랑스어로는 르 호트레라고 해요. 바디우는 프랑스어로 썼어요. 르 호트레, 물러남이라는 것이죠.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후퇴한다, 퇴각한다라는 뜻이죠. 후퇴, 자신을 물러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 물러남에 대해서는 제가 이 페이지에 그 삼각형 도식에서 대상과 존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미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존재는 자신을 물러나게 한다는 거죠. 독일어로는 der Entzug라고 해요. Entzug라고 하죠. 물러남, 이게 하이데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선명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물러나게 하는 역동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물러나게 한다. 존재는 상실된다. 물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기의 하이데거 개념에서는 존재와 시간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 물러남의 개념은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여를 경험한다, 결여를 겪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개념이었죠. 존재는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우리가 과학에 매몰될수록 우리가 현실의 선명함에 이 세계 내 존재로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대상들의 선명함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존재는 상실되어 버린다. 물러나 버린다. 우리로부터 물러나 버린다. 호트레 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개념인데 사실 이 개념이 후기의 하이데거로 가면 오히려 존재의 영능이 돼요. 존재는 그렇게 물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상화된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 물러남의 사건에 우리가 우연히 마치 선물처럼 그게 조금 전에 언급된 그 인용문의 내용인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배려처럼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처럼 그 존재의 물러남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혹은 우리가 그 물러남에 참여하게 되면 혹은 우리가 그 물러남의 존재의 물러남에 매혹되면 우리는 대상화된 세계로부터 같이 물러나게 되어서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연에 맡겨진 경험인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과 또 같은 순간인 것이죠. 은혜로운 순간인 것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는 우리의 대상화된 세계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러남의 역동이 그렇게 하이데거의 초기와 후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념은 동일해요. 우리의 세계, 이 바벨의 언어의 세계, 상징계의 언어의 세계, 이 가상물의 언어의 세계가 혹은 바디우의 표현을 쓰자면 이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가 사용하는 언어의 셈법에 의해서 고정된 대상들의 세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존재는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존재는 그와 같은 고착된 세계로부터 물러나는 역동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고착. 여러분, 고착이란 단어 프랑스어로는 픽사시옹이라고 해요. 픽사시옹. 뭐 영어도 비슷한 단어를 쓰잖아요. 픽서. 픽스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고정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락강의 개념을 잠시 빌려와서 더욱더 설명을 진행시켜 보자면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픽사시옹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단어를 조금 변형시켜서 픽사시옹을 그냥
픽시용이라고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PPT 자료에도 써놨죠. 픽사시용을 픽시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듣기에는 그러니까 Fixion인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듣기에는 픽션과 같은, 픽시용과 같은 방식으로 들리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대상들을 그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고착시켜요. 픽사시용시켜요. 픽세해요. 픽사시용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픽시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허구적 고착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같은 신조어에 의해서 락강이 표현하고 있는 환영의 세계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 픽시용의 세계를 우리는 리얼리티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선명하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명하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렇다면 그 뒤에는 이데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더 큰 강력한 환상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즉 고전주의적 환상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강력한 환상이 발생할 때에 존재는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영능이라는 것이죠. 존재는 물러나서 표면적 세계가 자신의 리얼리티를 주장하는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물러나는 운동 속에 항상 존재는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물러나는 사건을 누군가가 보고 매혹당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물러나는 사건에 참여하면 결국 이 주체는, 그렇게 참여한 주체는 존재와 마주하게 되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공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백이 드러나는 것이죠. 혹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어렵긴 한데, 공백이 드러나지만 결국 주체는 그 존재가 자신을 탈은폐하는 사건을 진리로서 경험해요. 진리로서 경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공백 안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또 다른 환상을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뒤에 존재 문제 말고 바디우의 진리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존재의 물러남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물러남에 우리가 매혹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미리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존재가 공백이라면서, 근데 공백이 자신을 탈은폐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존재가 자신을 탈은폐한다. 자신이 가리고 있던 것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공백으로 간주한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뭘 본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재와 마주할 때, 존재는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상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빠져나가는 사건에 참여해서 거기에 매혹되어서 그 존재를 따라갔을 때, 그 따라갔을 때의 존재가 비로소 자신을 탈은폐, 대부활멍하는 것과 마주한다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공백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는 공백이지만 공백을 보지 않아요. 진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유한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해내고 창안해 나가는 또 다른 환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이행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디우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존재의 세계로부터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여정들을 따라가야만 돼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첨언하자면 정신분석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정신분석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신분석 역시 존재와 마주하는 경험이에요. 정신분석 역시.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락가니안 정신분석에서 존재와 마주하는 경험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정신분석가, 락가니안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내담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담자가 들어오죠.
그 내담자는 왜 들어올까요? 자, 한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일단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한 환자가 자신을 환자라고 인식하고 병원에 갈 때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문제가. 그 문제를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증상이세요? 어떤 증상을 갖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증상이 뭐예요? 일단 물어보죠. 그럼 내담자는, 환자는 분석가에게 혹은 정신과 의사에게 대답하죠. 내 증상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날 찾아왔는데 내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 그럼 병원에 안 가죠. 이걸 굳이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증이에요. 언제나 기뻐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기뻐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앨 필요는 없죠. 우울증에 걸린 필요는 없잖아요. 난 조증 속에 살 거야 하고 맨날 조증을 겪으면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증상 때문에 분석가를 찾아올 때는 이 증상이 이 사람의 대상화된 세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해하는, 이 사람이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세계가 위험을 겪고 있는 것이죠. 즉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열을 메꾸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분석가를, 정신과 의사를, 심리치료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볼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자, 그게 바로 이 내담자가 픽시용의 세계로부터, 즉 고착된 세계로부터 일탈될 것을 강요받는 사태 때문에 분석가를 찾아오는 경우인 것이죠. 모든 내담자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요. 어떤 내담자는 특별한 고통이 없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뭐 정신분석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소양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난 정신분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분석가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자, 그건 또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음표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게 다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세계 내부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즉 상징계의 언어로 분절된 이 세계 내부에 어떤 공백이 떠돌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 공백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증상을 상징화해 달라라고 분석가를 찾아오는 것이죠. 증상 그 영역, 증상의 영역은 이 상징계의 세계에 의해서, 이 고착의 언어에 의해서 선명한 방식으로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분석가를 찾아오죠. 그럴 때 분석가는 그 사람의 증상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걸 상징화시켜줘요. 정신의학에서도 그걸 상징화시켜주죠. 상징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약물을 투여해서 억압해버려요.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도록 상징화할 수 없다면 이리저리 약물을 투여해서 그 증상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려고 하죠. 자, 그런데 락카니언 정신분석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락카니언 정신분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증상이 바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당신이 속해 있는 대상들의 세계, 즉 고착된 세계로부터 당신을 물러나도록 초대하는 하나의 진리 사건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 내담자는 이전에는 그 증상을 배척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 증상을 환대하게 되죠. 그 증상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분석가에 의해서 이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그 증상을 물러남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물러남의 사건인 것이죠. 이 증상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고착된 상징계의 내부에서 자신을 한 발짝 물러나도록 만드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이 내담자는 그 증상을 존재처럼 간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상을 항상 마주하는 경험을 분석실 내부에서 분석가의 보호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이 증상과 매번 마주하자. 증상을 없애고 붕괴시키는 대신 이 증상과 대화를 해보자.
이 증상을 통해서 당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정신분석의 절차이고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분석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 내담자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기표들이 생겨난다면 그 기표들을 주인 기표화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공백 안에 그 주인 기표를 포함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는 유한성의 세계의 언어, 이 한 개의 언어, 이 유한성의 언어보다 더 확장되고 더 풍부한 언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인 기표를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그 주인 기표의 주변을 새롭게 구성되는 언어의 시적 언어의 실천처럼 새롭게 구성되는 언어의 세계로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절차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락카니언 정신분석도 존재와 주체가 마주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적인 관점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러남, 이 존재의 물러남의 운동에 주체가 참여하도록 만든다라는 이 기본적인 구도에 정신분석이, 락카니언 정신분석이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욕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어떤 사람은 그 존재의 물러남을 욕망한다라는 거죠. 욕망한다. 존재가 물러나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시 종교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예수가 바로 존재 아니에요. 존재. 진정한 존재로서의 예수.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물러나는 존재였던 것이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즉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장악당한 팔레스타인의 고정관념에 고착된 세계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 빼내는 그 존재의 물러남의 사건에 사도들이 동참하죠. 사도들이 예수를 본 자는, 예수를 진리의 눈으로 본 자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물러남의 과정과 이 물러남의 역동 속으로 사도들이, 어떤 특정한 일단의 주체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매혹이 필요하다는 거. 매혹은 욕망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욕망은 주체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매혹은 매혹됨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체는 무언가에 매혹당해요. 진리 사건에 매혹당하죠. 혹은 존재의 물러남에 매혹당하죠. 어떤 존재는 물러나면서 매혹의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이데거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가 자신을 물러나게 만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묘사할 것인가? 하이데거 시대의 화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알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그와 같은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가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화가를 항상 소개해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잖아요. 자,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에서 제가 소개했던 작가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제가 그 그림을 올려놨죠.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보았던 그림이기도 한데, 자, 게르하르트 리히터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화가죠. 현대미술가이기도 하고 화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림을 그려요. 하지만 패턴은 똑같죠.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가리죠. 이 사람의 작업 방식이 가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화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화가는 무언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화가는 무언가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낸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가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가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논리를 설정하고 평생을 그림을 그리죠. 가리던가 흐리게 그리던가, 다시 말해 초점이 나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베껴서 그리던가 카피를 하던가, 어쨌든 이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전형적인 그런 가리는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일단 찍어요. 사진은 찰칵 찍어요.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진은 객관성의 산물이죠.
우리가 여러분 뭐 여권 사진이나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지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하면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진이 더 객관적이다. 기계적인 객관성이 그것에 보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을 우리는 선호하죠. 사진은 객관성의 산물이에요. 물론 예술 사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진 자체는 그림보다는 화가들에게는 객관적인 매체로서 간주가 되죠. 그래서 그 사진을 일단 찍어요. 사진을 찍은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객관적 세계예요. 객관적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우리의 논의로 끌어들여오자면 수학적인 베이스가 담보해주는 합리적인 세계인 것이죠. 객관성의 세계인 것이죠. 자, 이 객관성의 세계를 일단 사진으로 찍고 이 리터가 하는 일은 어떤 작업인가 하면 그 위에 물감을 짓이겨서 가리는 거예요. 다 가리진 않고 반 정도 가리죠. 보이시죠, 여러분? 물감을 짓이겨서 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리나요? 물론 화가이니까. 화가의 숙명은 매혹하는 거예요. 관객을 매혹해야 돼요. 예술의 숙명은 관객을 욕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을 어떤 방식으로든 욕망해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리히터는 그것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물감에 뭉개지기는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뭉개지도록 만들어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무언가가 가려졌는데 그 가려짐에 매혹되도록 만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용어를 사용하자면 존재가 물러나는데 존재는 이 세계인 것이잖아요. 이 세계에 무언가가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찍히면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하지만 사진으로 찍히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존재는 다시 물러나요. 하지만 우리는 선명함에 사로잡혀서 존재가 물러나는 걸 보지 못하죠. 하지만 리히터는 그 객관적인 사진의 세계를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림으로써, 즉 은폐시킴으로써 존재가 물러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게 리히터가 결국은 어떻게 하이데거적인 존재를 표현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히터의 작품을 좋아하고 아름답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존재의 물러남이라는 개념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잠시 머물면서 하이데거의 물러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바디우는 이건 굉장히 뛰어난 존재론이긴 하고 뛰어난 존재 설명이기는 하지만 바디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하이데거적인 관점이죠. 시적이고 아름다움이고 매혹적이고 존재의 물러남의 그 우연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방식인 것이니까, 이 리히터의 작품도 그렇고 이 존재의 물러남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바디우가 일정 부분 그 뛰어남을 동의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와 같은 비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런 물러남을 우리는 어떤 용어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명으로 잠시 더 머물러 보자면 이래요. 이렇게 존재가 물러난다라는 것을 이런 언어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모호해진다라고. 모호해진다. 선명함의 반대말은 모호함이죠. 여러분, 선명함, 제가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에서도 아주 줄기차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선명한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아니라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등장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의 증상을 선명하고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었을 때 그건 진리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망각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지식은 신의 지식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의 지식은, 분석가의 지식은, 심리치료사의 지식은, 그 언어는 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과학의 언어이고 기껏해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초라한 지식의 담화일 뿐인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인 것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자격증이 많다 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도 그 사람의 지식이 나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지식에 근거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와 같은 선명함에 나를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길 강요받죠.
선명함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명함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저에게 분석을 받으러 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분석가, 다른 심리치료사분들에게, 다른 심리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상담사가 이게 좋다더라. 상담사가 자신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더라. 자신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더라. 상담사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상담사가 지식을 가지고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 해도 어쨌든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초라한 지식일 뿐인 그것을 가지고 내담자의 삶을 해명해 주려고 하죠. 내담사가 물론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와 같은 지식 안에 내담자의 삶이 선명해질 수 있다. 왜 그걸 보지 못하세요? 당신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세요? 그걸 좀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노골적으로까지는 꼰대처럼 말은 못하지만 암시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지식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삶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그 지식의 어떤 틀 안에 내담자의 마음과 삶과 존재를 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을 선명한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존재가 탈은폐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느끼는 충격은 그건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토록 선명할 수가 있다니. 왜냐하면 존재는 선명함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명함은 결국 어떤 특정한 인물의 특정한 지식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픽시용일 뿐인데, 환상일 뿐인데 그와 같은 환상이 완전히 매몰되도록 저 내담자를 가두어 버리는 그와 같은 분석의 기법은, 심리치료의 기법은, 정신의학의 기법은 결국 폭력이라는 것이죠. 선명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명함의 반대를 믿어야 하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함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모호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림이 있는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죠. 제가 모호함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놨어요. 모호함. 프랑스어로는 엉비규띠죠. 엉비규띠. 모호함은 무엇인가요? 무언가가 선명했을 때 어떤 특정 지점이 그 선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선명함이 일단 누구의 것인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 선명함은, 이 세상이 이토록 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타자의 지식 때문이에요. 어떤 타자의 지식이 강한 권력에 의해서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우리는 세계가 선명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 선명하게 느껴지는 세계 안에 나 자신의 존재도 선명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전형적으로 강박증적인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명하게 만들어내는 그 지식과 그 틀과 그 기준과 그 관측의 범위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파악하는 방식이 그와 같은 선명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관측의 장치가 내가 관측하는 것 말고 내가 관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 관측의 정당성은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관측이 만들어낸 세계는 더 이상 선명한 세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관측에 의해서 선명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건 정확한 관측이 아니네. 왜냐하면 그 선명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명함은 타자의 선명함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명함은 여러분, 그 선명함은 우리의 한계를 규정 지어줄 뿐이지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주는 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면 선명함의 반대말로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호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호함을 락강은 이렇게 불러요. 세미나 17에서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라고 부르죠.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무의식이 하는 이야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무의식이 진리의 장소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의 원인은 무의식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신분석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무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무의식은 뭔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살아가는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른 원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 그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은 특히 프로이디언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은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이 특히 그렇게 하는데 무의식이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그건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무의식이 만약에 진리를 말한다면
무의식은 진리를 말하지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의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의 이야기를 듣죠. 어떤 방식으로 듣는가 하면 꿈의 방식으로, 실착의 방식으로, 실수의 방식으로, 자유현상의 방식으로, 혹은 뜻하지 않은 말실수들의 방식으로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석가는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석가가, 내담자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분석가가 알 것 같아. 이 꿈이 당신의 무의식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혹은 형제들과 어떤 분쟁과 어떤 사랑을 겪는 꿈을 꾸었다면, 자, 이건 당신의 무의식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네요. 라고 선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니까 내담자의 무의식이 정확히 무언가를 선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분석가는 느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봐라, 내가 잡아냈다. 당신의 무의식의 진실을 난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신분석의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꿈을 해석했더니 당신은 그런 것 같더라. 심지어는 프로이트도 그렇게 했어요. 프로이트도. 하지만 락강이 그걸 비판하죠. 왜냐하면 진리는 선명하게 말해지지 않아요. 무의식이 선명하게 들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무의식의 언어를 완전히 포획했을 때예요. 이 순간 선명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무의식의 언어가 대상화되는 순간이지 무의식의 존재가 물러나는 순간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선명한 순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언어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 락가니언은 뭐라고 부르는가? 무의식은 항상 모호하게 들려야 한다는 거죠. 무의식에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은 무의식을 놓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수학적 사고방식의 세계와는 이질적인 언어로 말하니까 그 외국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리면 더 이상 그건 외국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왜곡된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 정신분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진리는 무의식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목소리, 즉 진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항상 반만 말해지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반만 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불완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알 듯 모를 듯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뜻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의 지식과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를 뜻은 완전히 우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균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존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듯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모호한 형태로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오류의 형식으로만 전파된다라는 락강의 명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존재는 자신을 물러나게 한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상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뛰어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자신을 물러나게 만든다는 것은 바디우의 철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락강의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속성을 말하는,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뛰어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서 진도를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11페이지죠. 이렇게 하이데거의 다양한 존재론의 개념들은 뛰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풍부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단점인가 하면, 자, 이 단점은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바디우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의해서 또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그와 같은 문제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보편성의 상실인 것이죠. 하이데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우는 그걸 시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시적인 세계는 보편적 세계가 아니에요. 개인적 경험의 세계인 것이지.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세계인 것이지. 정신분석도 그런 한계 안에 갇혀있는 것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걸 극복하려고 후기 락가니언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연구에 동참하고 있고,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개별적인 영역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락강이 그 정신분석의 경험을 전수 가능한 트렁시미시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다각적인 노력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적인 무엇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락강 이후의 제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하이데거에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이 시적인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경험을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죠. 신비주의적인 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존재에 접근했지만 이 존재에 접근했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인 거예요. 누군가가 존재에 접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시로 묘사를 했는데 나는 그 시를 읽어보고 유추만 할 뿐이지 그 존재에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걸 보편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적인 존재론의 시적인 사유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를 경험하는 그 존재의 현존을 경험하는 주체를 개별적인 영역 안에 은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인용문에서 바디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존재의 현존에 근접하는 경험을 프로페가시용한다.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사의 이 여정은 아주 개인적이죠. 개인이 어떤 현존에 접근했던 경험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시적인 언어인 것이잖아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이데거가 수학을 그렇게 비판했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 반대에 존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현존에 접근했던 경험들을 묘사했지만, 자, 그것이 그 주체에게는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별적인 세계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 문명 속에서 공유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아름답다. 하지만 내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존재에 관련된 문학의 영역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학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디우가 생각하는 존재론은 철학의 세계가 다루는 대상이고 철학과 존재론은 보편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우는. 자, 이 문제가 바디우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철학을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구해내느냐. 그래서 철학을, 존재론을 보편적인 것으로 다룰 수 있느냐가 바디우가 철학을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야망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통 가능한 영역에서 존재론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물론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것처럼 수학이 우리가 존재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구성해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밖에 답이 없다.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바디우가 하이데거와 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하이데거의 뛰어남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부터 극복해 나아가서 철학을 보편적인 영역으로까지 끌고 나아가려고 하죠.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디우의 야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디우가 하이데거의 철학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2번이라고 번호를 붙이고 덧붙이고 있어요. Or, à la séduction de la proximité poétique, j'y suis comme à peine légèrement j'opposerai la dimension radicalement soustractive de l'être. Folklore, non seulement de la représentation, mais de toute présentation. Je dirais que l'être en tant qu'être ne se laisse d'aucune façon approcher, mais seulement suturer dans son vide à l'apprêté d'une consistance déductive sans aura. L'être ne se diffuse pas dans le rythme et l'image. Il ne règne pas sur la métaphore. Il est le souverain nul de l'inférence.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적인 근접성의 유혹에 대하여 나 역시 거의 압도당할 뻔했다고 앞서 언급했던 그것에 나는 존재의 엄격하게 감산적인 차원을 대립시키려 하는데 자, 시적인 근접성의 유혹 이거 아름답죠. 자, 하이데거가 지금 설명하고자 했던 그 시적인 존재로는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 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존재의 현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태도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려내는 방식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거의 압도당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오나는 하이데거의 그와 같은 시적인 존재론에 대해서 나는 존재의 감산적인 차원을 대립시킨다라는 거야. 감산적이라는 이 수스트락시옹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인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존재가 분명히 감산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산적이라는 건 단지 빠져나가는 차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바디오는 사용하고 있어요. 자, 존재는 감산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존재는 항상 물러나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계산 가능한 물러남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바디오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디오 자신이 주장하는 이 감산적 차원은 재현뿐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호프레정타시옹, 제가 삼각형의 도식에서 시각에 가까운 부분을 호프레정타시옹, 재현이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즉 재현뿐만 아니라 모든 현시로부터 프레정타시옹으로부터도 배제된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재현과 현시에 빠져나가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는 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산적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디우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물러남이 아니라 수스트락시옹, 즉 감산적 차원을 자신은 대립시켜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로서의 존재는, 자, 존재 그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가 또한 하이데거에 대립하는 관점이에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현존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의 현존이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낭만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곁을 준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현존이. 그런데 바디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존재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존, 존재의 현존은 절대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요. 인간은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위대해서, 그것이 숭고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는, 존재의 현존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근접할 수 없어요. 그 대신 그 자신의 공백 속에서 어떤 후광도 없이, 어떤 판타즘도 없이, 어떤 오로라도 없이 오직 연역적인 정합성의 신랄함에 봉합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연역적인 정합성, 연역적인 정합성은 논리적인 정합성이고 수학적인 정합성이죠. 합리적인 사유가 작동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 아주 신랄한, 아주 엄격한 수학의 통지 안에서 작동하는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만 봉합된다라고 표현해요. 수튜레라고 표현을 하죠. 수튜레. 봉합된다라는 거예요. 봉합된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공백의 어떤 특정한 지점이 표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는 또한 다시 하이데거를 비판하고 있죠. 존재는 자신을 리듬과 이미지 속으로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리듬과 이미지 속에 퍼뜨린다라는 건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흘린다라는 거죠. 존재의 현존이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흘리고 자신의 리듬을 퍼뜨리는 걸 사실은 하이데거가 포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운율과 문학적인 시적인 이미지의 그 상상계적인 도구를 통해서 존재의 현존에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존재가 퍼뜨리는 그 리듬과 그 이미지를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이 하이데거라면 바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존재의 환상은 존재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갖는 가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존재는 추론에 대한 0점과 같은 지배자라는 거예요. 존재는 추론, 합리적인 사고인 것이죠.
거기 이 추론이 도달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영도라는 것이죠. 그 영도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존재는 역설적인 표현이야. 영도에는 존재가 없어요. 하지만 존재는 그와 같은 영도의 지점에서 표지될 수만 있는 어떤 비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도 또 인용문이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 수업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